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 제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로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송규 기술사 안전전문가,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지학과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9명. 네. 이 숨졌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네. 이렇게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서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네. 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지금 1층 필로티 구조 지금 상단부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 하는데요. 지금 불길이 순식간에 8층으로 번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필로티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화재가 나면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산소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불이 밖으로 나가면은 밖에서는 연통 효과처럼 공기가 압력이 상부층이 낮기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 또 가연성, 불이 잘 붙는, 잘 탈 수 있는 가연성 마감재, 또 맹독성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기하급수적인 어떤 사고들이 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히 또 보면은 이 그 사우나나 이런 헬스장 이런 곳의 목욕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폐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구 한 군데가 밀폐되어 있다는 얘기는 대피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가 사우나에 갇혀 있다. 이런 절규까지 들렸습니다. 화재 당시는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는데요. 당시 목격자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밑에 3, 4층에는 소방관들이 그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걸 보았고요. 구조 작업 그냥 진화에만 이제 구조는 그렇고 진화에만 전력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7층, 8층으로는 빨간 불꽃이 보이는 정도인가요? 아니요, 헐헐 타고 있어요. 헐헐 타고 있습니까? 7층, 8층은요? 그 난간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아까 이 구조가 됐고요. 그 뛰어내린 사람은 병원으로 못 앰뷸런스가 태워갔고 진화에만 하고 있어요. 아래층서부터 소방관들이 산소통 메고 진입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 가족들끼리 같이 와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바깥에서 울부짖고 그러더라고 몇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 목욕탕을 따로 들어가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인명피해가 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큰 불길은 이제 잡은 걸로 이렇게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큰 불길은 잡은 것 같은데 위에는 계속 양옆으로 해갖고 계속 불이 빨갛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타고 있어요. 지금은 헬기가 없고요. 아까도 그 불길이 너무 많아갖고 접근을 잘 못하더라고요. 아, 불이 막 위로 올라왔어요? 네네. 연기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다리차 해갖고 이제 또 오랜 시간 좀 걸려서 나중에 이제 구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다행스럽게. 근데 뭐 헬기로 뭐 물을 뿌리거나 이런 거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목격자를 연결해서 들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저 상황에서 이제 가족끼리 사우나를 갔다가 남편은 이제 탈출을 했는데 아내는 사우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울부짖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7, 8층에는 불길이 막 솟고 있고 소방대원들이 산소통 메고 이제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건물 전체가 화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관들 자체도 이제 건물 내에서 인명구조, 화재 진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접근을 해서 건물 내부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인명 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건물 외부에서도 고가사다리차라든지 고공장비를 통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늘에서는 이제 헬기를 통해서 화재 진압 과 화재에 대한 어떤 화재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제 파악을 함으로써 지상과 이제 같이 이제 작전을 피고 있는 저런 상황에서는 헬기가 물 뿌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건축물 내의 화재이기 때문에 헬기에서 물 뿌리는 것 같고서는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어렵죠. 뭐 산불은 그게 유효하지만은. 저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고가 사다리차 세우는 것도 좌우로 불길이 잡혀서 쉽지 않고 또 헬기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최선의 구조 방법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구체적인 상황이 되지 않고요. 이미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이미 지금 하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안에 내부에서는 이제 맹독성으로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나마 멀리서나마 가장 최상의 이제 물로 소화하는 이런 방법밖에 지금 없다라고 하고요. 또 거기서 더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이제 불을 화재 진압하는 것보다 대피할 수 있는 상황들 밑에 에어 매트리스를 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최선의 어떤 순간의 뭐 방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님, 이번 화재 사고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커졌나 봤더니 악조건이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쳤습니다. 그렇죠. 여성 사우나에서 이제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성분들이 목욕탕에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황할 수밖에 없고 예. 이제 뭐 목욕탕들 많이 가시지만 목욕탕이라는 게 입구가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입구가 여러 군데만 이제 빠져나갈 공간들이 좀 많고 뭐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에어매트 깔려 있으면요. 근데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그 입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막힘, 약간 병목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사무실 건물이거나 그러면 좀 모를 텐데 이게 대부분 뭐 헬스클럽 있었죠. 그다음에 큰 레스토랑 있었죠. 그리고 사우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냥 뭐 일을 하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있거나 운동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하는 속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좀 많은 인명 피해가 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교환의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건물에 매달려서 이제 구조를 기다린 분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분도 있다 그래요. 네. 그나마 이제 그런 분들은 예. 목욕탕과는 달리 창문 등과 외부하고 이제 소통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예. 그쪽을 통해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예, 지금 저 사진인데요. 네.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건물 매달려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인데 저런 방법이 맞는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런 방법이 안전하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일말의 1%의 확률만 있더라도 저런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뒤에서 뜨거운 열기하고 연기가 다가오면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비극적인 결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포감이 생길 수밖에 공포감이 없죠. 생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뛰어내려서라도 내가 혹시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1층에서 이제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거고 7, 8층까지 빨간 불꽃이 막 피어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은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르게 되는데 예. 지금 3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그 밑에 층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또 가장 피해가 높은 것은 3층이 났을 경우는 4층이 피해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밑에 층으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단, 위층으로 뭐 어쩔 수 없이 간다 할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절대 출입구에 막혀 있으면은 특히 이제 밀폐된 공간, 화장실 같은 경우에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피난하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피난이 안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밀폐 공간이 있지 않을까? 예. 아니면은 무슨 뭐 장롱 같은 경우에 대신 이제 연기가 이제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연기가 조금 들어오는데 예. 압력 차이가 낮아버리면 예. 굉장히 이제 들어오는 속도가 많아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문을 닫고 예. 물 젖은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빈 틈을 좀 막는 이런 상황이 몇 분이라든지 이런 그 생명 연장의 예. 대피 연장의 상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화재 건물에 있다가 비상구로 이제 탈출한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4층에서 저희가 그 헬스를 하고 있었는데 예. 바깥에서부터 그 연기가 들어오고 예, 그 벨이 울리더라고요. 예, 화재 그래서 알림벨 옆- 말씀이십니까? 예. 예. 몇몇 사람들은 나갔는데 그 헬스장 안에 있던 사람 우왕좌왕거리는 분들도 계셨고 예. 저희는 쟤랑 저 친구는 3층에 내려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계셨던 그 관리자 분한테 안내를 받아서 그 비상구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3층이 남성 사우나고 2층은 여성 사우나라서 예. 저희는 그냥 3층으로 갔고 예.
거기서 안내를 받아서 1층으로 비상그룹 타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뭐 2층에서 여성분들이 합류를 하거나 뭐 내려오고 있다 이런 소리도 혹시 못 들으셨는지요? 네, 남성분들끼리만 내려온 걸 보고 여성분들은 내려온 걸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려와서 예, 제가 나와서 건물을 바라봤을 때는 그 1층과 그 여자 목욕탕 그쪽 벽만 불이 나서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꺼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3층이 남성 사우나, 2층이 여성 사우나고요. 3층 남성 사우나에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한 분의 얘기인데요. 3층에서 1층 탈출구 쪽으로 내려왔다는 건데 2층이 여성 사우나인데 여성분들의 탈출은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화재가 1층에서 발생했고 그 1층이 바로 직상층이 이제 2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계단이라든지 외부 공간이라든지 건물의 어떤 그 관통부 이제 파이프나 이런 관통부나 이런 틈새를 통해서 2층 쪽으로 먼저 연기가 유입이 됐을 거라는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피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연기가 2층이기 때문에 1층에서 가까워서 많이 이제 가장 빨리 이제 올라온 경우도 있겠지만 사우나라는 구조상 더 밀폐됐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사우나나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우나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온석을 유지하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고요. 또 아까 뭐 다 이야기하셨지만은 출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히면은 거의 뭐 100%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창문도 나갈 창문도 그렇죠. 없고요. 창문도 보면 전부 통유리였기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이게 나갈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인명 피해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다시 봐주시면 2층이 여성 목욕탕, 3층이 남성 목욕탕, 그리고 4층에서 7층이 헬스클럽, 8층이 음식점이었는데 2층 여성 목욕탕에서 가장 피해가 컸고요. 4층하고 7층 헬스클럽에서도 또 이제 희생자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이 화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건축 공법이 화를 더 키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공간 구조 자체가 이제 더 이렇게 피해를 키우는 그런 거다. 이제 즉 건물의 용도나 기능을 위한 용도 공간이 피해를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필로티 공법 자체가 이런 주차장 화재에는 상당히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필로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이제 주차장을 법적으로 몇 대 이상을 확보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 이제 건물의 지상층이나 이런 쪽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이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렵고 근데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 구조를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거기가 건물의 연면적이라든지 포함이 안 된다든지 충수에 포함이 안 된다든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완화를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그쪽을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쪽 부분이 근데 이제 필로티는 우리가 외부 공간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화문의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을 완화를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화된 규정의 필로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을 때 더 위험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화재 사고 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다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항상 뭐 화재 사고 발생 후에 또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따지잖아요. 하나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잘 작동이 됐는가라는 건, 그러니까 소방 시설 점검이 제대로 됐는가 하나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그럼 과연 저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자체가 설치가 돼 있을까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남들은 건물의 크기라든지 어떤 층고라든지 용적 이런 거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건물이 아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건물 같은 경우도 과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건물이었는지, 그래서 설치가 돼 있는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작동을 했는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후 약방문처럼 따지게 되는데 예전에 아마 한 2년 전인가요? 의정부에서 아마 사고 났을 때 그때도 뭐 스프링클러가 되네 안 되네, 저런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의무화냐 아니냐 똑같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저희가 또 이 얘기 하지 않겠어요? 내년 내후년은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이런
논쟁 이런 예. 얘기들이 반복이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전소된 외관만 보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따져볼 수는 없는데 저 건물 자체의 구조를 봤을 때 저렇게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만한 적합한 건물이었는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법이 정해져 있고요. 물론 아까 금방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스프링 쿨러도 뭐 올해부터는 5층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5층 이하나 그 이전에 대해서는 또 사각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사우나, 목욕탕 건물치고는 너무 대형 사고입니다. 예. 그러나 법률을 위반했는 것은 물론이겠지만은 법률 이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사용하는 예.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한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건물 규정을 봤을 때 어떤 점을 좀 따져봐야 될까요? 이번 화재 사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예. 일단 이제 그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어떤 시설을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출발이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건물의 규모, 즉 층수가 얼마가 되느냐,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에 어떠한 시설, 어떠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느냐가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건물이 과연 다중이용 시설, 저러한 다중이용 시설이 설치되어 적합한 건물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봤었을 때 예. 저는 결코 적합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저런 건물 대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28개 용도군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어떤 그 안전과 관련된 시설 기준군을 갖는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용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안에 저러한 시설들이 이제 마구 들어갔었을 때 그 건물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가 그러한 위험도를 충분히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 화재로 이어지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예. 악순환에 대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도 했다고 그러는데 리모델링 자재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 안에 과연 가연성 마감재를 썼는지 불용성 마감재를 썼는지 어떤 재질을 썼는지도 한번 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유가족들을 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다중이용 시설 지금 갔다가 이렇게 큰 아픔을 겪게 되신 건데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좀 보상을 추후에라도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또 따져봐야 되는 근데 건가요? 기본적으로 예. 왜 원칙적으로 이제 뭐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불법행위 한 사람들 예를 예. 들면 뭐 그 화재를 누가 방화라고 하면 그 방화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뭐 실화라고 했을 경우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보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 건물도 화재보험 아마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다중이용 시설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냥 배상 책임 보험이 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할 겁니다. 예. 지금은 추정 단계니까요. 여러 가지 네. 원인을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주차장 천장에서 네. 불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번졌다는 얘기인데 네. 또 일각에서는 뭐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는 네.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도 저 상황을 보면은 예. 아마 1층 필로티 그 천장에서 화재로 사고 나지 않았느냐 누전으로 예. 누전으로 화재가 번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그런 이유로는 보면은 여기서 지금 어떤 리모델링이나 다른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는 지금 시설들이 노후화가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노후화된 것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기선이나 배선을 했는지 예. 아니면은 정상적인 배선이지만은 그 리모델링 하면서 또 그 선들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과전류가 흐르도록 돼 있는지 예. 어떤 여러 가지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또 확인된 사실 같은 경우는 화재 원인적 측면에서 좀 나오는 얘기가 예. 작업자들이 그 1층의 필로티 내부에 이제 배관이 있습니다. 이제 예. 배관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이제 외부에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동파나 이런 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열선을 이제 거기에 감아서 예.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데 또 열선 작업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예. 작업자가 1차적으로 소화기를 갖고 소화를 시도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천정 쪽이면 예. 바닥 쪽 같은 경우는 소화 약재를 뿌리기 쉬운데 천정 쪽에서는 이게 예. 소화기한 소화를 하는 것이 쉽지가 예. 않거든요. 이 소화기에 의해서 1차 소화를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맞다면 예. 천장에 열선 작업을 하는 중에 이제 불이 났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열선 작업을 할 때
주차돼 있는 차를 그냥 두고 열선 작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대규모 공사 현장 같은 예. 경우에서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요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하자 안전 관리자를 배치를 하고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를 해서 안전을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든지 리모델링과 같은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쪽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그런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추후에 철저하게 좀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초동 진화도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추정되는 장소는 지금 1층에 주차장으로 돼 있고 차량들이 지금 소실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소실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위층에 연기들이 올라간 걸로 추정되는데 그런 걸로 봐서 2층 그 주차장 쪽이 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2층부터 3층까지 그 사우나 시설로 돼 있고 4, 5층이 헬스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 같으면은 외부에 그 통유리를 이렇게 많이 막혀 있었죠. 그리고 유독가스가 상당히 이제 연소가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공원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 계신 분들이 그 피난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안타까운 화재 사고인데 구조조차 여의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 상당히 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하는데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입 자체가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아파트들 보면요. 예. 그러니까 앞에 여기는 화재 그 소방 차량 주차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차 못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 공간 여유는 그렇게들 하는데 우리 이제 그 도심에 있는 안에 골목들 들어가 보면요. 골목폭이 좁아요. 근데 좁은데 차도 많이 되니까 최소한 승용차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 승용차보다 소방차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 이제 우리 골목도 좁은 데다가 차들 많이 되니까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좀 가중되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뭐 도심 골목을 전부 다 뭐 주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글쎄 뭐 근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을지 아마 정부나 지자체도 굉장히 저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어서 이제 주차나 소방차 출동로에 대해서 예.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황금 시간대 소방관들이 골든 타임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항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금 시간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것은 소방관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 황금 시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방관들이 그걸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 환경, 소방서의 배치 환경, 소방 인력 환경. 그것이 결국 골든타임 소방 황금 시간대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소방관들이 무리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은 뭐 통로는 확보가 되는 상황이어야 소방차도 당연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자체가 힘들었던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다가 굴절차도 또 겨울이라서 밸브가 터졌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소방차가 이제 아까 뭐 말씀했습니다만은 진입하는데도요. 특히 이제 규정상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 안 예. 됐습니다. 몇 년 안 된 이런 아파트에도 불법 주차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지금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부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기 IQ의 절반밖에 실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그 안전에 대한 어떤 교육이요.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이 되는데요. 그렇죠. 학생들이 아닌 우리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교육이 지자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 가장 손쉬운 교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교육 효과가 가장 높은 어떤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정말 철저철미하게 예.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전문가 분들을 모신 건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중이용 시설, 극장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갔을 때 행동 수칙 요령이라고 할까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리가 극장에 가면
반드시 영화 상영하기 전에 안전한 대피로가 어디인지라고 하는 것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화가 빨리 시작되기만을 바라고 있지 그것을 거의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보면 피난 유도 등 비상구,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찮다고 무시하지 말고 평상시에 한 번,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은 저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행안부에서도 직접 또 이 조사에 나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지원과 보상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뭐 피해자들의 뭐 직접 지원을 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법적 근거는 없는 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특별 재난구역 정도 선포해서 아마 저 부분에 대한 이제 뭐 혜택을 주는 그런 아마 예. 간접적인 지원책 정도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는 이거보다 사고 원인 찾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향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 그것이 아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건물 보면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도 많고 네. 그 안에 다중이용 시설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네. 뭐 소급 적용이 기준이 바뀐 게 소급 적용이 힘들다고 해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야기하는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도요. 예. 지금 뭐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설치 규정에 위반이 안 됐더라도 설치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올 2월 달에는 의무적으로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도 화재 단독 경보기,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벌칙 조항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화재 안전에 대한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꼭 필히 설치하고 보강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그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천장에서 말 공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합선이나 누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미리 예방하려면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겨울철에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이 뭐냐면 건물의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예, 건물을 짓고 나서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설비들은 노후화가 되게 예. 되는데 그걸 보수 보강 필요한 경우는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건물에 별로 책정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의 그런 조치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규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누구나 지켜야 되는 생활의 규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작은 방심이 또 안타깝게도 큰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은 분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여의도 소식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이 공세를 상당히 높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임종석 비서실장의 중동행을 놓고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점입 가경입니다. 청와대는 꽁무니를 빼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나몰라라 하고 그 외에 군부대 방문차 갔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게이트가 찌라시라며 난동을 피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가도 되는 겁니까? 12월 임시국회에 월스트 오브 월스트 국회의원입니다. 청와대는 또다시 비겁하게도 박근혜 정부 당시 관계가 나빠진 것을 바로잡으러 갔다고 흘리며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병통치약입니까?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일 휴가에서 복귀를 하는데 어떤 입장을 본인이 직접 밝힐지 이 부분도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해명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해명을 쭉 보면은 말이 조금씩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뀌었죠. 초기에는 레바논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파병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입장만 내놓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역시 아랍에미레이트와 일단은 소원해진 그런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좋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좀 어려워졌다. 이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도 좀 일단은 국민들에게는 뭔가 아직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일단은 말 바꾸기로도 볼 수도 있고 또는 해명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일단은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왕정 국가 간의 외교 프로토콜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내놓는 거에 비해서 내놓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청와대 또 실장이 어떤 입장을 국민들께 밝혀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조카가 한국에 왔어요. 그렇죠. 조카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뭐 외교부에서는 사적 목적의 방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대부분 뭐 사적 목적으로 방문하고 관광차 왔다가 또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임종석 실장이 휴가라는 거죠.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만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관측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또 10여 명의 수행단이 또 같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사적 목적의 방문이긴 하지만 왕세제 조카 정도 되면 거물 중에 거물 아니겠습니까? 그 혼자 움직일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수행원들 당연히 올 거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수행원들 중에서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정말 별건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관광차 정말 한류 문화 체험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의 어떤 이 임종석 실장의 방문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처음에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 때부터 뭔가 조금씩 말이 바뀌면서 석연치가 않다, 개운하지 않다는 뭔가를 찜찜함을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죠. 어쨌든 하나는 확실해졌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레바논에 있는 그 장병들을 위문하러 가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었다. 그건 정말 하나는 확실해졌네요. 이번에 이제 공교롭게도 왕세제 조카가 온 날짜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휴가와 겹치는 바람에 더 큰 또 의혹을 낳게 됐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연차 휴가잖아요. 왕세제 조카 방한이 지난 19일이고 이제 오늘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날짜가 공교롭게 이렇게 또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정황상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부의 입장,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정부의 입장을 일단 믿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외교 문제에서 자칫하면 그것이 상대 국가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청와대에서 해명 내놓은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 국가의 민감한 관계, 특히 상대국의 이런 외교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관계가 정말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특히 그런 외교 관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러나 이렇게 날짜가 겹치고 더구나 비서실장이 갔다 온 비서실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방문 날짜가 겹쳤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대 국가의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양해를 얻어서 사실은 프로토콜 때문에 안 된다면 양해를 얻어서 최소한도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것이 자칫하면 외교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를 통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거나 또는 야당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자칫하면은 외교안보 사안은 사실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야당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야당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청와대에서 해야 되고요. 대신에 야당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뭐 거의 국교단절의 얘기까지 뭐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도 야당도 청와대도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좀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경을 좀 들여다보면 이 조카 이름이 만수르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만수르인데 왕세제 조카, 그러니까 왕세제가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왕정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아부다비 왕가가 있고 이제 저 두바이 왕가가 있고 그냥 왕정 국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왕세자는 사람의 공식적인 직위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파워를 힘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더군다나 왕세자 조카라는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그 임종석 실장이 왕세자를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조카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예. 그때 임종석 실장은 자리에 없고 일정은 그 시기는 겹치고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곡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태를 이렇게 처리한 건 청와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확실한 건 레바논 장병 그 위문이 주요 목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주요 목적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 쟁점이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국가와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간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처음에 사실은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던 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발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당은 계속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의 이제 정치 공격적 성격도 있는데 예. 야당한테는 딱 걸렸네라는 소리가 나올 만한 이슈긴 해요.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뭔가 선명 야당, 정부와 여당의 그 상대에서 뭔가 우리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예. 딱 걸린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랍에미리트, 원전, 우리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예. 그다음에 그 원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적폐청산 이 단어들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청와대에서 말끔한 해명을 안 하니까 야당은 사실 정치 공세를 더 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청와대에서 이걸 모든 어떤 비밀이 있다면 국민에게 밝히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비공개, 왜 정보위원이 비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데까지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니 그건 좀 이해를 해달라. 예.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밝힐 거 밝히고 야당도 좀 마무리 짓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뭐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도 물론 외교적 관계상 있겠지만 이렇게 논란이 커진 이상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이제 소통도 중요하니까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가 있길 바랐는데 문제는 아마 아랍에미리트 상대 국가와의 최소한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 국가가 일반적으로 외교를 하는 외교 관계가 아니라 왕정 국가거든요. 더구나 왕세제는 사실상 왕이 계승자로서 국왕이 동생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만일의 경우 했던 내용들은 만약에 원전 관련 협의를 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외교에서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의 특사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연 이것이 어떤 뭐 누구를 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행적을 켜고 이런 사안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최소한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전 단계로는 아무래도 아랍에미리트 특히 왕세제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쪽에 양해를 구해서 외교적인 절차를 밟고 그런 프로토콜을 지킨 이후에 국민들께 그리고 또 야당과도 얘기하는 거 저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이 사안 자체가 가진 성격은 분명하게 우리 외교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너무 공방으로 비화시키지 않도록 좀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지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은 무한무치한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를 들먹이면서 관계가 소원해져서 자신들이 뒷수습 차원에서 관계를 복원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UAE에 급파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뒤집어 씌우기도 유분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뒷꽁무니를 캐기 위해서 UAE 왕실의 원전 사업까지도 들여다보다가 이게 발각됐고 그래서 국교 단절 및 원전 사업에 엄청난 위기까지 초래된다는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천인공노할 지금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이제 국정 공백을 메우면서 관계 복원을 위한 그런 방문 목적인데 그걸 한가하게 그냥 현안이라고 추궁을 한다고 하니 할 일은 내팽개치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이제 딴 데 가서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죠. 네, 먼저 한국당 입장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거의 확신에 찬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뭔가 제보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원전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뭐 정치보복 이런 것들. 근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 순방을 한번 했었어요. 바레인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됐나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왕세제하고 임종석 실장이 만남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연결시켜 보니까 호사가들 머릿속에서 막 스토리가 막 짜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김성태 원내대표 본인들이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밝히는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수를 일간지가 조선일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일면에 사진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임종석 실장과 저 왕세자가 면담하는 사진. 국정원 1차장도 있었죠. 국정원 1차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 하나요? 그 사람에게 같이 배석하는 사진들이 나와서 뭔가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가 맞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추측도 좀 시중에 가능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그 원자력 그 담당은 실제로는 행정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그 지위에서 나온 거지 원자력을 담당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나온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원자력에 대한 얘기는 나눈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와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소원의 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말이 바뀌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점점 힘을 받는 거죠. 거봐, 내가 던졌는데 청와대는 해명을 하고 내가 또 다른 걸 던지면 거기에 맞춰서 해명을 하고 아직까지 뭔가 하나 확실한 거 나오지 않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을 거야 라고 이제 계속 드라이브를 건고 강공책을 펴는데 이 강공책에서 청와대가 밀리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뭔가 최소한 비공개로라도 여야 중진들 원내대표로 모아놓고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세 차례 해명이 나온 건데 말이 이제 조금씩 달라졌는데 마지막 해명이 나온 게 박근혜 정권 때 지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랑 워낙 관계가 소원해져서 우리가 이거를 좀 메우느라 간 거다. 이렇게 한 게 마지막 해명 아닙니까? 그럼 이게 청와대의 최종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더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외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진행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외교 완전 엉망 아니었습니까? 각 국가의 외교 관계는 거의 단절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노력했고 외교 관계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우리 중국 관계라든가 다른 나라 보더라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거는 했을 건데 그렇다면 그 맥락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 건가.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중대한 외교적 사안이라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증거라도 내놔야 되는데 제보 받았다. 말이고 그다음에 얼기설기 모아놓은 추정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이런 국가적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제기하려면 최소한도 문서든 아니면 통화 기록이든 뭔가를 확보하고 내놓아야 될 텐데 그거는 전혀 없이 계속해서 이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이 부분은 좀 무책임하다. 대신에 청와대나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나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얘기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을 외교적 절차를 밟아서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말 무너졌던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무너졌던 그 외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했던 그 레바논 그건 사실 이제 완전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잘못된 발표가 된 거죠. 만약에 그날 박수현 대변인이 와서 오늘 청와대가 했던 마지막 버전 MB 정부 때 좋았던 아랍에미리트로 관계가 박근혜 정부 때 좀 뭔가 흐트러졌고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걸 좀 관계를 수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뭔 소리냐고 MB 뒷조사다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게 되면 그럼 무조건 김성태 원내대표면 자유한국당에 야 이거 무책임한 정치 공세 아니야? 라는 비판을 100% 뒤집어 썼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레바논 장병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당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 얘기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슬그머니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어떤 이런 관계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갔어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공세를 하면 청와대가 지금 거기 계속 이제 끌려다니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저는 공세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힘을 좀 받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전 이런 의문은 좀 들어요. 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MB 때만큼 좋지 않았다는 건 시중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관계 회복으로 간 건 좋은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중국 방문을 바로 앞두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여당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가야 될 만큼 큰 이슈였을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들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요. 야3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감한 외교 사안을 가지고 만일의 경우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면 아랍에미리트 쪽에 뭐 요구를 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외교 관계가 사실은 상당한 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청와대도 여당도 야당에게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해시킴으로써 이런 외교적 사안을 지혜롭게 푸는 것. 이것이 결국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